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는 판결. 이 판결에 대한 윤석열 캠프의 입장 조금 전 2부에서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연결해서 이 판결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런 판결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장관님? 사실은 최근에 네. 제가 이제 징계 청구에 포함했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것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작성한 곳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인데요. 최근에 거기서 또 손준성 보냄해가지고 알려지게 된 청구 고발장이 드러났어요. 네네.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돼 있다라고 하니까 집요하게 감찰 방해하고 수사 방해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청부 고발 사건과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 사유를 입증하는 사건들이 여러 개가 드러났기 때문에 네. 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럼 일단 한번 이전부터 여쭤볼게요. 어제 재판부의 판단은 정직 2개월은 오히려 가벼웠다. 면직도 가능한 사안이다. 이런 판단을 내렸잖아요. 일단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실은 그 당시에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이 징계위원회가 이제 별도로 구성이 되죠. 제가 장관인데 감찰 결과 가지고 지휘 감독 차원에서 징계 청구를 하는 징계 청구권자인데 장관과는 별도로 이제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 구성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징계위원들을 압박을 합니다. 성향을 분석하고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여론몰이를 하고요. 그래서 징계위가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징계위가 하나의 그 정무적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법리적 판단을 해야 될 징계위가 정무적 판단을 해서 아주 가벼운 이 정직을 2개월을 했던 거죠. 정직은 정직 중에도 뭐 6개월을 최상한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고작 2개월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검찰의 반발을 예상해가지고 굴복하는 태도를 미리 보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징계 의결서를 보면 실체상의 사유는 해임에 상당하나 여러 고려를 해서 여러 고려라는 게 이제 정무적 고려를 했다는 거고요. 여러 고려를 해서 정직 2개월로 한다 했는데 그 정무적 판단이 오히려 윤석열의 저항에 더 힘을 실어준 결과가 돼버린 거고요. 지금 그 법원은 제대로 보신 겁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캠프 입장을 들어봤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제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가처분 인용하는 과정에서 했던 그 법원의 사실 판단이 이번에 거의 이제 그 뒤집혀졌는데 이거 정치적 판결 아니냐 이런 그 입장을 내놨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가처분 판결 당시에는 신분이 보장된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를 굉장히 우선시했고요. 가처분이니까 임시적인 거니까 어차피 본안 가서 자세히 다툴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임시로 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현직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를 본 것이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는 윤석열의 정치적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어. 지금처럼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서 어떤 그 검언 유착을 저지르고 또 그걸 덮기 위해서 또 청부고발 사건을 저지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보수 언론이 추윤 갈등이라고 해서 뭐 엄청난 기사량을 쏟아내잖아요. 거의 1년 내내. 그러니까 그런 그 여론 속에서 그 임시로 하는 판단이 제대로 된 판결이겠느냐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오히려 그 가처분 인용 때의 어떤 그 법원이 이러저러한 어떤 뭐 정치적 그다음에 여론 지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국은 인용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번 1심 판결이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서 내린 판결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그동안 굉장히 정밀한 증거 조사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윤석열 캠프 쪽에서 제기한 게 이거 대장동 물타기 아니냐 이런 그 비판을 하면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른바 재판 거래 사례를 계속 환기를 시키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선
제가 징계 청구를 한 것은 작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징계 청구 사유에 들어간 일들이 다 작년과 그 전부터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작년에 징계 청구, 감찰하고 징계 청구할 때 네. 금년에 여름에 대장동 사건이 금년 7월부터 의혹으로 제기됐는데 그걸 미리 알고 제가 덮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우선 네. 논리상 안 맞아요. 예. 그리고 대장동에 드러난 것들은 화천대유에 걸린 의혹 제기된 사람들을 돈 먹은 사람들은 거의 그런 검사들이에요. 네, 물론 그 대법관 출신 한 명이 예. 있는 거지만 예. 그러니까 이걸 덮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있는 대로 걸리는 대로 닥치는 대로 수사하고 밝혀내라라는 거잖아요. 몽땅 다 처벌하라라는 거잖아요. 덮으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얘기한 건 당시 징계가 아니라 어제 이런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재판부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로 재판할 때는 여론 지형을 보고서 그냥 임시니까 어차피 본안 가서 다툴 거니까 한 것이고 그 본안에서는 네.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증거조사하고 주장을 듣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판결 의미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이 판결에서부터 좀 파생되는 몇 가지 해석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장관님이 좀 견해를 여쭙고자 하는데요. 네. 일단 그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한 수집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그 인정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네. 법원 판결이 이런 그 사실 판단에 기초한다면 이 문건의 성격과 용도를 어떻게 다시 재규정할 수 있는 걸까요? 우선 그 판사한테 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예. 네, 작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판사도 사실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여론몰이를 자꾸 하면은. 그래서 사실은 공소장 그 원래 제한 공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네. 수사 단계에서부터 단독이나 특종을 주면서 언론을 통해서 여론몰이를 해서 네. 이 유죄의 심정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수사 명분을 찾는 것이고 네. 또 기소해놓고서 또 해당 그 재판부 배당된 재판부의 판사의 성향을 또 정밀하게 조사해가지고 계속 판사의 성향을 여론을 몰이를 하게 되면 네. 그 판사는 영향을 받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노린 거죠. 판사 압박용이었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때 당시 검찰이 주장에 따르면 그냥 중요 사건을 그 뭐 공소유지하고 있는 그 검찰 조직이나 이런데 참고용으로 뿌리라고 했던 건데 이게 판사에게 이 문건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으면 그게 압박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판사에게 알려졌다. 직접 알리는 게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이미 알려졌지 않습니까? 어떤 판사는 정교조 재판에서 어떻게 했다, 좌파 성향이다, 뭐 이렇게 자꾸 때리면 언론을 통해서 그러면 판사가 여론몰이를 당하게 되고 위축이 되죠. 그러면 지금 장관님 말씀은 이 문건이 작성된 이후에 문건 내용의 일부라도 이게 언론에 흘러가서 언론 플레이에 활용이 됐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장관님?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감찰 방해도 있었고 수사 방해도 있었다라는 지금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결국은 왜곡돼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상당히 왜곡돼 있죠. 왜냐하면 그 사실은 우리가 검찰이라는 공적인 기관을 만든 것은 사인 소출을 하지 않는다는 이 근대 형사소송법 정신인데 채널A 사건에 있어서는 바로 이해 당사자인 채널A 본사가 그 헌법재판관 출신을 위원장으로 모셔다 놓고 자체 진상조사를 구성을 했어. 한 2달 동안 진상조사를 했어요. 네, 맞아요. 예. 네. 그 수사보다 못한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수사 방해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초기에 언론 그 폭로가 있었고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는데 감찰도 방해하고 수사도 방해했기 때문에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죠. 다 증거인멸할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런데 그나마 채널A는 그걸 적당히 그 카모플라즈 하기 위해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언론사의 그 신뢰 차원에서 이걸 적당히 이제 묵히고 가려고 했던 건데 그나마 거기서는 의미 있는 증거가 캐치됐는데요. 네. 네, 그거에 의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핸드폰 비밀번호를 주고도 안 까겠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렇지만 그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은 비번 때문에 열어보진 못했지만 다른 그 기자의 핸드폰이나 네. 또는 그 당시 그 이동재 기자가 사내 보고를 한 카톡 문건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에 의하면 한동훈의 별명도 드러나고요. 네. 한동훈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묘사가 곳곳에 다 드러나요. 네. 그런데 결국은 한동훈은 기소조차 못했잖아요.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거지요. 더구나 재판을 채널의 이동재 기자를 기소를 하고도 판사가 취재윤리 위반인 건 알겠는데 그 이철이라는 피해자 측을 강요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그 증거를 제대로 그 파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 그 채널A 본사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증거조사 하려고 하면 언론사가 협조를 하지 않고요. 그 등장인물이 나타나질 않고 예. 또 이 공소유지 검사들이 검찰총장 휘하에 있는 검사니까 정말 위축이 돼가지고 공소유지 의사도 없고요. 그러니까 감찰과 수사를 통해서도 부실했고 공소유지도 제대로 안 됐고 하니까 재판 결과는 그냥 무죄.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무죄다라는 그 판사의 하소연 비슷한 그런 결론이 있었던 거죠. 강요 미수 혐의에 대한 무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그 진행 과정 보면 수사 주체했던 정준웅 부장검사가 오히려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 주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데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 자체가 거의 다 왜곡이 된 거죠. 사실 지금 말씀처럼 예. 대장동 덮기다 이렇게 프레임 전환을 한 것처럼요. 예. 그 수사방해 감찰방해 하면은 상당히 중징계 당장 그 파면돼야 마땅한 정말 국회에서 탄핵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걸 집요하게 언론 플레이하고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채널A 사건이 본질인데 또 그 의도가 선거 개입하려는 의도도 보이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프레임 조작을 한 거예요. 오히려 권언 유착이다 이렇게 프레임 조장을 한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것도 야당인 정당에 던져주고 국회 법사위에 야당 의원이 있는 건데 그 상권 분립이라는 그 금도도 넘어버리고요. 네, 이거 자체가 국기문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진웅 검사를 수사 지휘했던 검사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그 직권남용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 기소를 하게 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네. 돌아가서 이건 다시 수사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세요? 다시 수사뿐만 아니라 감찰도 진행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감찰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법무부에서 제대로 예. 감찰도 하고 예. 어떻게 그런 수사 결론에 이르려고 그런 엉터리 기소를 하고 프레임을 전환해서 기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도둑을 잡아서 신고했더니 신고한 사람 보고 뭐 무고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남용한 것에 대한 예. 그 감찰도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수사정보정책관실 지금 이제 담당관실로 이제 바뀌긴 했습니다만 수사정보 정책관실이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네네. 이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는 대검이 수사 중수부 폐지 이후에 수사 정보를 취합할 이유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해 여름에 대검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 수사정보정책관실 전체를 통째로 없애려고 폐지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윤석열 검찰이 반발을 해서 그 1 정책관 2 담당관을 자리를 1 담당관만 남겨두는 것으로 축소 재편을 했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수사정보정책
관이었던 손준성 검사, 아까 그 청부 고발장을 손준성 보냄이라고 해서 그 주체가 됐던 의혹의 그 문제 인물이 있죠. 예. 근데 그 직급을 강등시켜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이 그 유임 그 로비를 집요하게 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관찰이 돼서 사실은 상당히 저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재청권자로서는 한계도 있고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힘들었었는데 나중에 몇 달 지나서 보니까 거기서 이제 판사 사찰 문건이 작성됐다는 걸 감찰하면서 알게 됐죠. 예. 네. 상당히 그 조직 개편 이런 걸 통해서 개혁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결국은 이 수사 기소 분리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선진국 형사사법 체계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조직 자체가 존속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조직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수사권을 주는 이상 이런 집요한 로비 그 수사 문화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수사권을 분리를 시키는 게 맞다라는 거죠.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정도 드러났으면요. 판사 재판부도 이게 상당히 중징계감이다라고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상 헌정사 최초의 감찰 징계 청구를 받은 검찰총장, 그리고 정치 중립을 훼손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그 징계 청구가 타당하다, 중징계감이다 이런 재판부의 판단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헌정사 초유의 그 사태를 맞은 강한 검찰총장으로서는 이 국기문란을 저지른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할 자격조차 없어요. 그래서 정계 은퇴를 하고 수사에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끝났습니다만 중도 사퇴한 후보자의 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두고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중도 사퇴한 후보자, 이 무효표의 당사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두관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본인이 원인 제공자입니다. 그런 셈이 되네요. 그렇죠. 예. 어제 이 무효표 처리에 대한 본인 입장을 SNS에 밝히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밝히셨습니까? 어제쯤은 제가 입장을 좀 정리해서 발표하는 게, 이 사안을 좀 잘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발표를 했고요. 사실은 10일 날 최종 발표 때 정말 우리 당의 잔치여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끝나지 않고 아쉬움이 있어서 또 어쨌든 중도 사퇴한 당사자로서 좀 정리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10일 날 권리당원과 또 선거인단 현장 투표하신 분들이 선택한 것을 존중해서 잘 마무리되기를 바랐었는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제 이의를 제기해서 많이 아쉽고요. 59조 1항의 당헌 당규 사실은 중도 사퇴한 사람의 표는 후보 표는 무효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이나 2007년 이렇게 예를 들어봐도 그렇고 그래서 2012년 때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죠. 그래서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자는 취지의 이제 SNS를 올리신 거죠? 네. 아무래도 이게 올해 이 논쟁이 오래 가면 아무래도 본선 경쟁력을 갉아먹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 걱정이 돼서 정리를 해서 올렸는데 여전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모신 이유는 그렇게 입장도 표명하셨지만 2012년에는 본인이 후보로서 이 규정, 똑같은 규정이었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네, 뭐 저만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손학규 후보, 정세균 후보, 이제 그 후보들 진영에서 뭐 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뭐 이번에 일어난 현상과 비슷한데요. 그 당시 이제 결론은 뭐
잘 정리된 걸로 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대선 본선에 나가게 됐는데. 그때도 결론은 지금과 똑같았죠. 네, 좀 돌아보면 뭐 굳이 그렇게 했을 필요가 있었느냐.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겠고요. 아, 그때는 이제 본인이 후보이고. 네, 또 주변에 뭐 열렬 지지자랄까 또 다르게 보면 극렬 지지자들 입장에서 문제 제기해야 된다고 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후보된 입장에서 또 뭐 그 당시 또 같이 패배한 두 분 후보 진영에서도 뭐 감정이 비슷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본선 경쟁력에 약간 부정적으로 그 작용할 수도 있죠. 물론 2012년은 우리 후보가 승리하지 못했는데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그때는 이제 그 경선 과정에는 지지층과 밀접하게 정서적으로 결합하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지지층의 요구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당사자로서 지는 게 억울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아무래도 아쉬움이 왜 없겠습니까? 사실은 표 차이는 상당히 낮지만 그래도 양자 대결로 쭉 갔고 또 본인의 기반이 있는 강주 정남에서는 좀 근소한 차지만 승리하기도 하고 또 3차 이 국민선거인단 경선을 전혀 뭐 저는 해석할 수가 없는데 처음에 저는 62대 28 이렇게 발표를 해서 나는 이재명 후보 60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낙연 후보가 60이라서 그 주에 여론조사 추이가 됐죠. 그랬죠. 보통은 이제 그게 뭐 대장동 영향이니 민심의 변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민심의 변화라든지 대장동 영향을 미쳤으면 경기 경선이라든지 서울 경선에서 권리당원에서 표심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권리당원도 일반인들이 전혀 바뀌지 않는 걸 보면 이 3차 경선의 선거 결과를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런 그 종합으로 후보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의원님이 2012년에 그랬듯이 그런 이의 제기를 하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아마 또 이낙연 후보께서는 뭐 문재인 정부 초대 최장수 총리도 하시고 당 대표도 하시고 경륜이 있으신 분이라 아마 이제 열렬 당원들의 그런 요구를 뭐 잘 이해는 하시면서 아마 좋은 결론을 내지 않을까 또 저희는 희망 섞인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이제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공식적인 최종 결론 이의 제기에 대한 결론을 다시 낸다고 하는데 2부에서 소영일 대표는 그게 이미 선관위가 한 번 만장일치로 결론을 낸 사안이기도 하고 이번 경선 과정 중에도. 경선 과정 중에 이의 제기가 있어서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들이 아마 회의를 두세 차례 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59조 1항에 근거해서 문제없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서 다시 해석할 수는 없고요. 아마 정무적으로는 내일 아마 최고위원회를 소집한다고 들었는데. 그 절차 하나가 남은 거죠. 네, 남은 건데 아마 뭐 그걸 뭐 결과를 뒤집는 그런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는 그런 결정이라기보다는 아마 정무적 판단을 잘 할 테고 또 후보 측에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최고 지도부에 좀 마음을 맞추는 그런 회의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이제 당의 결정은 그러하더라도 후보가 그거를 승복 선언하고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존재해야 그 다음으로는 정치적으로 넘어가잖아요. 뭐 대선을 보면 일반적으로 단합하면 단결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보통 패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원팀이 참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경선 과정에서 뭐 정책이나 이런 걸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가하면 본선에서 좀 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데 그래도 저는 뭐 이번 경선 과정에서 어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그 정도 토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마 뭐 경륜 있는 이낙연 후보께서 좀 잘 판단해서 결단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본인은 그 의원님 본인이 사실은 이의 제기의 당사자였고 이번에는 사퇴한 당사자이고 그리고 본인이 제기했던 이의 제기를 똑같이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점 정리를 하신 것이고 사실은 뭐
과거 같으면 제가 보고 있었을 텐데 제가 또 2012년에 그런 경험도 했고 이 당의 당사자로서 당에 많이 부담이 되는 일이거든요. 원팀을 구성하는데 그래서 저도 어제 제 입장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페이스북에 썼는데 정세균 총리님하고 의논하지 않는 거의 동시간에 같이 글을 쓰게 됐더라고요. 정세균 후보도 거의 똑같은 내용을 거의 비슷한 시간에 올리셨죠. 압축해서. 전화해서 짜신 거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의논된 게 아니라 그냥 비슷한 시간에. 중간에 사퇴하고는 2번 통화도 하고, 제가 나중에 한번 모시겠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어제 그 일로 관련해서는 전혀 통화한 적이 없는데. 그냥 이신점심으로 비슷한 시간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3차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2부 순서에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어디까지는 대략 그 분들이 동의했냐면 1, 2차 선거인단과는 다른 구성인 것 같다. 여기까지는 동의를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십니까? 상당히 어쨌든 조직적으로 많이 좀 가입하신 분들이 또 상당히 영향이 있는 분이 이렇게 약간의 그런 협조 요청을 받아들이는 정도 조직이 아니면 이렇게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80몇 %인가 나오고 이랬는데 굉장히 높았어요. 1차, 2차가 많이 다르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동 영향이 있으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나 서울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에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별개로 나와서 저도 해석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렇고 아마 3차 때 이낙연 후보 진영에서 좀 선거인단을 많이 모았다는 소문도 있고 또 1차, 2차 이 흐름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 진영에서 좀 승리가 확신해지는 것 같아서 또 조직력이 좀 약하잖아요. 약간 방심한 면도 좀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것도 감안해서 봐야 되고. 역선택 이야기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극우 커뮤니티 이런 쪽에서 가입해서 하자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그건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3차 선거인단 경선 결과에 대해서는 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성은 달랐는데 이제 어떻게 구성된지 누가 구성했는지는 모르죠. 그렇죠. 예. 모르는데 투표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직력이 강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조직력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투표율이 대부분은 뒤로 갈수록 떨어지는데. 예. 이미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높아서 특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선 본선에서 이낙연 후보의 물론 승복 선언이라고 하는 정책 과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이후 캠프가 꾸려지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원팀 캠프가 당 중심으로 해서 본선에서 본인의 역할을 어떻게 정하고 계십니까? 제가 영남 민주개혁 세력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우리 본선 과정에서도 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지역주의가 많이 이렇게 완화됐다 할까 열버지기는 했는데 또 본선 들어가면 여전히 그렇죠. 특정 지역에서 우리가 상당한 득표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보울경에 좀 지역에 기반하고 있고 정치 활동을 해와서 우리 당으로서는 또 PK 지역에서 한 40% 정도 득표를 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당원들이나 대의원들이 더 저보다 열심히 하겠지만 저도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영남민주개혁 세력들을 좀 하나로 묶어내고 내년 3월 9일 대선이 치러지고 5월 10일 날 이제 새 정부 4기 민주개혁정부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취임 시간 20일 뒤에 동시지방선거를 합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기초광역. 저희들 지방에 있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은 좀 멀리 계시고 사실은 시장군수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이런 분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동시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의 역대 지방선거는 총괄선대위원장을 꼭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부터 쭉 이렇게 커온 사람이라 또 현장 요구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전국 선거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당의 지역적인 부울경에서 지방선거를 잘 준비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지방선거하고 대선하고 밀접하게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대선에 승리해서 정권 재창출하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야만이 지방선거도 해볼만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럴 경우에는 대선의 결과가 지방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상 거의 같이 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 소위 원팀 캠프가 출범하고 역할이 정해지시면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